201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명. 진보와 보수의 대립, 노조와 정부의 갈등,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충돌까지. 지난해 안녕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모습. 비명으로 터진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뉴스맨이 지금 출발합니다. 2014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 뉴스맨이 준비한 신년 특집 2014 시대의 비명. 오늘은 뉴스맨이 선정한 여야를 대표하는 2명의 뉴스맨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맨을 만나기 전에 아주 특별한 택시 한 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일명 민심택시입니다. 오늘은 이 민심택시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함께할 2명의 여야 뉴스맨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문화부 장관 출신의 새누리당 4선 의원 정병국.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 당시 위기에 빠진 당을 구출했던 천막당사의 주역, 새누리당 쇄신파의 맏형인 정병국 의원. 동북아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아주 잘 대처를 하셨다. 경제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높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새누리당 차세대 주자인 그와 마주할 또 다른 뉴스맨은 누굴까? 정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훌륭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상당히 문학적이지 않으세요? 좀 부드럽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지난 1년간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웃집 문씨 죽이려다 자기 집 이씨가 죽게 생겼어요. 대변인을 7번 지낸 민주당의 대표 달변가 우상호 의원. 80년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거친 486 세대 대표 정치인. 부드러운 성품과 다른 날카로운 언변 때문에 여당 공격수라 불리는 우상호 의원. 그가 꼽은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일까?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종북 인사라고 모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되는 얘기만 하면 너 종북 아니냐 이렇게 밀어붙여요. 새누리당의 개혁가,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 여야 뉴스맨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택시는 왜 타고 오셨어요? 제가 자가용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 택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바로 이 택시가 이름하여 민심 택시거든요. 아, 우리가 타는 거예요? 여기 아닙니다. 아. 네, 이 택시를 제가 몰고 가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거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두 분께서 이제 듣게 되실 텐데. 얼굴을 직접 대면해야 좀 톤이 작아질 텐데. 이것도 걱정되세요? 걱정되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각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각오로 하실지. 정말 민심을 현장에서 듣는, 그리고 그 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정치를 해야 되는지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뭐 여과 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또 우리가 무엇을 다시 거듭나야 되는지 또 한번 노력하고 또 이따가 또 토론할 때는 또 나름대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여당 의원에게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민심 택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 택시.
시민들은 과연 여야 뉴스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평소에 민심 소리를 좀 자주 접하시는지 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민망하지만 쌈박질 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제일 말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느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손님 탔다. 드시려고 예. 저쪽으로 좀 우측으로 돌아시죠. 예. 저한테 정치가 만약에 정치 관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전 보수고 이렇게 생각해요 얘기하면은 뭐 극우주의의 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일베나 그런 사이트처럼 아, 너 일베충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고 아니면 조금 진보적인 사고를 하면은 여도 그거 어떻게 종북 좌빨 뭐 이렇게 종북 세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기자회견 하는 게 되게 기자들이랑 대통령이랑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게 되게 자유로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다 짜여져 있는 형식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다 형식이 다 짜여져 있다고 막 기사를 봤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미 언론이 좀 예전보다는 좀 통제되지 않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타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김현욱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네. 일단은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웨딩 세트장, 결혼식 하는 그 리허설 세트장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예. 아이고, 좀 어떠셨어요? 요즘에 일이.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초. 올해가 특히 2013년도,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났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야, 이건 정말 IMF 때는 제가 오히려 그래도 대책이 있었거든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뭐 햇살론이니 저금리 신용대출 가서 받아보면 3개월치 무슨 거래 내역서 띄워와라, 또 뭐 카드 그 입금 내역서 띄워와라, 1,000만 원인가 한번 받고 나서 다시 문을 두들기면 더 이상은 전혀 불가능해요. 거의 제로예요. 더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괜히 돈 때문에 부부싸움도 찾게 되고 애한테도 괜히 툭툭 말 던지게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선거 때는 공약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민생을 위해서 민심을 잡고 뭐 경기 회복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근데 딱 끝나고 나서 표를 딱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회 들어가서 본인들 당에 마음에 안 들면 뭐 정부 처리안 발표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국회의사당은 텅텅 비어있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병국 의원이십니다. 정병을 해주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놀라셨죠?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러신가요? 뒤에서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니, 이분이 굉장히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말해 민망해요. 방금도 이렇게 타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원들 둘 데리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월급 한번 주려고 카드로 해서 이렇게 뭐 현금 서비스 받아서 그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다 보면 신용이 자꾸 떨어지고, 그럼 은행 가서 문을 두드리면 신용이 자꾸 떨어지니까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방송을 타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금리 아니면 일수를 써야 돼요. 제2금융이나 제3금융으로 제3금융도 아니고 그것도 안 돼요? 제4금융 아니면 일수가 가장 일수. 그래서 지금 이제 정희 형님 뵙고 뭐 본물 지금 쏟아놓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한이 맺혔다. 아니 제가 일단은 참 듣기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뒤쪽으로 차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예. 아유, 오늘 참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예. 정신없이 그냥 욕만 먹고. 어떠셨어? 진짜. 뭐말 점잖게. 말을 점잖게 하던데. 점잖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점잖지만은 껴있는 얘기들이잖아. 그렇지. 삶의 뭐 전 분야에 대한 얘기 다 하네. 그러니까 뭐 모든 얘기를 하는데 육아 뭐. 관심 가져주려고 봐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뭐 처리되고 뭐 돼가는 과정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건 맨날 반대 뭐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치안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 그게 이슈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사건들 통해서
저기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아이를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꼭 매여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요즘 마찬가지거든요. 보육 쪽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 그 지원을 받고 아이를 교육시킬 수는 없어요.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 택시 좀 타라고 그래. 그럼 오죽죽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저쪽으로 좀 우측으로 돌아시죠. 예, 2013년 잘 보내셨어요? 뭐 지난 한 해 그것도 뭐 잘 보냈는데 네네. 올해는 뭐 신년백 때 또 대통령 기자회견 들으니까 또 힘이 나가지고 네네. 또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희망이 보이는 그런 여당성이다. 새누리당 지지자죠. 여당성이다. 80여 분가. 맨날 뭐 헐뜯기 하고 뭐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사실 굉장히 이 정치인들이 보면 난 어떻게 한매를 느낄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금 야당도 지금 자기들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자기들이 여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럴 때도 그 생각도 하고 뭐 그 당시는 또 한나라당이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야당만 되면 꼭 이렇게 여당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뭐 어떡하든지 어찌게 흠집내는 거. 뭐 국회의원분들이 우리가 300분이 있으시잖아요. 예. 직접 이렇게 뵌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첫 마디로 이제는 좀 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시는 말씀 어떠세요? 놀라셨어요? 어떠셨어요? 하시는 말씀을 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영상이 어떠셨어요? 어떠시? 아니 직접 뭐 이렇게 누가 보고 있을 거라는 상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지금 뭐 불쑥 우상호 후보께 타셨거든요. 아유 좀 어정활동도 고생 많으신데. 아유 무슨 말씀 또 이렇게 내셔가지고. 아유 뭐 정병국 의원하고도 좀 얘기했지만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싸우는 것도 국민의 민생과 또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경쟁이니까. 그 두 분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씩 갑작스럽게 타셔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카메라로 뒷차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일종의 이제 몰래 카메라인 셈인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면서 이 미신 택시 어떠셨습니까? 총체적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그 분이 40대라고 그랬잖아요.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 문제서부터 이 서민 경제 문제서부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교육 문제까지 다 총체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저희도 굉장히 난감하다. 저도 우리가 사실은 꼭 싸움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만 알려져 있으니까 참 정치 불신이 깊구나. 그래서 또 앞으로도 사실은 여야가 서로 경쟁도 하지만 협력이라고 하는 또 그런 기본적인 관계거든요.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니까. 협력하는 거는 또 적극적으로 보여드려서 우리가 항상 뭐 싸움만 하는 집단은 아니라는 것도 다시 잘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국회의원이 300분이시잖아요. 한 분 한 분씩 제가 택시로 좀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좀 가까이서 여야로. 이렇게 하면은 이 JTBC가 국회의원 교육장이 되겠네요. 아 좋네요. 많은 노동자들이 직위해제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 뉴스맨. 이번엔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 불고 있는 한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우연이야 정말 이 학교를 몇 년을 다닌 거야? 나는 뭐 여기 10년. 10년 다니면서 구석구석 여기 뭐. 구석구석 뭐 나무 하나, 돌 하나 다 기억을 하겠네. 그렇죠. 다 추억이 담겨 있죠.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직접 접한 여야 뉴스맨들. 민감한 정치 사안부터 개인의 고민까지 내용들도 다양합니다. 한상만 보지 뭐 내용 잘 보셔. 내용. 우리가 반성해야 돼. 그 우연히 직접 썼던 대자보는 어떤 내용이었어? 아, 우리야 군부 독재 타도하자지 뭐. 우리 시대에 고민이 담겨 있는 대자보 속의 글들. 그렇다면 여야 뉴스맨들은 안녕 대자보 열풍 속에 담긴 글들을 직접 보니 어떠셨나요? 경제적 절망이 그들에게 이렇게 젊은 시절의 고통과 답답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뭔가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뭔가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똑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자. 이제 보면 이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서 대립되는 국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다 안 되잖아. 이런 문제는 그거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 아니지.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올 수도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그것대로 싸우고, 네. 이건 이것대로. 아니 그거는 그것대로 하야지. 근데 같이 문제는 해서 합쳐서 만들어가는 것. 문제는 이런 해법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한 부분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3조의 구조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여야를 대표하는 분들답게 열띤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라면 옛날에 어쩌면 지금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돼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끼리끼리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진 거예요. 네. 머리카락이 정치권으로 다 빠졌어요. 느낌 아니까. 뭔 느낌? 두 분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예. 두 분 그 대자보는 잘 보고 오셨어요? 아, 잘 봤습니다. 예. 제가 여기가 아주 그 추억의 장소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7, 80년대 연세대 학생, 서강대 학생들 주로 애용하던 전통적인 대학가 선술집인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7, 80년대 선술집. 여기만 남아있고 다른 데 다 문 닫았지. 메뉴를 좀 시켜놔봤어요.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 집의 대표 음식. 체르탄 라면. 해장라면. 체르탄 해장라면. 이거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 저 지금 드시면 안 되는데. 좀 먹으면서 안 돼. 뭐 어차피 먹으려고 하는. 아니 조금만 있다가 요 메뉴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돼. 이제부터는 두 분의 거침없는 입담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해야. 먼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초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내외신 기자회견 80여 분 동안 생방송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좀 일단은 오래간만에 이제 언론과 직접 대면을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474 이제 경제 3개년 계획 발표를 하신 것, 그 부분은 오늘도 우리가 그 민심 택시를 타고 민심을 들었지만 얼마나 절박한가 그 부분이 하는 것들도 잘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이런 거는 사실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쪽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이 그런 우리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보자 이제 이런 반응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 이제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불통이라는 이미지 혹은 뭐 또 이 일방통행한다는 이런 이미지 이런 데서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이 없는 거는 좀 상당히 좀 미흡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볼 땐 아직도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역시 두 분이 같은 얘기를 두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두 분은 뭐 그 누구보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야 의원님들이 뽑은 2013년 핫 이슈 두 분께서는 하나씩만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 의원님부터 2013년 핫 이슈. 아무래도 1년 내내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그게 이제 가장 큰 2014년의 정치 이슈였죠. 네네네. 저는 2013년에 가장 큰 이슈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또는 철도 민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갈등 중에서도 이념적인 갈등이 좀 심각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시청자들이 뽑은 2013년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리면 1위가 민영화 논란이었고요. 2위가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3위가 이념 갈등. 자, 우선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념 갈등을 둘러싼 이슈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국회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18대 대선 기간부터 NLL 포기 논란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며 종북 논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신부들의 시국 미사까지. 국민 통합은 무색해지고 이념 갈등은 깊어지며 우리 시대의 비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념 갈등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있어왔던 또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난 2013년에 이슈가 됐을까요? 그 이념 갈등이라는 것이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어떤 정책으로 드러날 때는 저는 그걸 뭐 이념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2년, 2, 3년간은 지나치게 정치적 반대자를 빨갱이로 본다든가 혹은 남북 문제 이슈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점점 상대방을 이념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갈등. 좀 몰아가는 현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훨씬 더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념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나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 이념 갈등을 정치권에서 키웠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이념 갈등의 요인이 정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일단은 국민적 요구,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좁혀가는 게 정치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정치 실종으로부터 야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지난해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들이 그 정치권에서 나타난 게 이제 이석기 사건으로 대변이 되죠. 종북 논란. 네, 종북 논란, 통진당. 그게 이제 뭐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고는 그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뭐 우성호 의원님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현상들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석기 의원 사건은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국내에 사실은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개인이라든가 집단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정치권에서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설파한다는 것은 전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석기 의원을 둘러싼 그 분들이 책임 있게 국민에게 소명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다 갔다 와 봤고 북한의 현실을 아는데 이미 체제 경쟁이 끝났거든요. 북한에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남한이 북한처럼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도 거의 종북 세력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저는 이것은 참 그 기본적인 도의도 아니고 정치적 기술로 보더라도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념을 정치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그래서는 예다. 이 선거 때만 되면 자꾸 이렇게 야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방식의 그 선거 패턴은 이제는 좀 중단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우상호 의원이 걱정을 했던 대로 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이념이 그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예, 합리적인 분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적인 풍토를 새롭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그 대회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서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어렵게 입수했어요. 무슨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 두 분도 아마 추억으로 좀 젖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진을 보시고 어떤 사진인지 좀 직접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우 의원님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예.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총학생회장 시절에 이제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아서 숨졌죠. 그래서 87년 7월 이게 7월 6일인가 그럴 거예요. 초로 알고 7월 5일 날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7월 6일 날 집회를 갖고 이제 그 여기서 좀 그 교문 앞에서 추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옆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이 지금 탤런트 영화 배우고 있는 우현 씨. 그분이 함께 하셨군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고기를 좀 숙이고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사뭇 다르세요. 이때는 제가 체중이 52kg. 삐쩍 말라갖고. 아니 그때 민주운동 하시느라고 그런 거세요? 그렇죠. 밥도 못 먹고 맨날 도망 다니고 뭐 잠 2-3시간밖에 못 자고. 뭐 현장에 있었지만은 이 행사를 하고 할 때 유인물을 제가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이제 처음 만난 거는 17대 국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두 분의 인연의 끈이 있으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민주운동 같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만난 적은 없지만. 그리고 뭐 외람되긴 합니다만 좀 마르긴 하셨는데 이때는 머리숱도 많으셨고. 그 얘기를. 오래된 얘기니까. 제가 머리카락이 정치권으로 다 빠졌어요. 돈이 많으시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정의원과 관련된 사진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진이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궁금하시죠?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정의원님이세요. 삭발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삭발 왜 했어요? 왜 했는지 기억나세요? 해병대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도 두 가지 옵션을 그때 받으셨던 걸로 운동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검거가 됐어요. 그 당시 한참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끼리 몇 명이서 전 그때 3명이 그 이제 광주를 들어가려고 전주까지 갔어요. 이게 전주에서 차단이 돼가지고 지금 용산역에서 검거가 됐죠. 검거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군대를 이제 강집해가지고 군대를 가라는 거예요. 이왕 갈 거면 내 해병대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삭발하고 해병대를 들어간 거예요. 부상이 이쁜데. 자, 이렇게 좀 지난 얘기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해봤습니다. 자, 그때가 이제 1987년 상황입니다. 민주운동이 한참 뭐 대학생들이 많이 했던 그 시기고, 그때 1987년과 2014년, 지금을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7년은 이제 흔히 잘 말씀들 하시지만 이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사실 노골적인 폭압이 있었죠. 그리고 또 고문당해서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이한열 선처럼 체류탄 맞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훨씬 더 엄혹했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민주주의 자체는 87년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민주주의가
일부 후퇴하는 조짐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맞죠. 지금 2014년, 13년 지금 시대는 전 그러한 어떤 차이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 대립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이걸 좁혀갈 것인가가 과제인 것 같아요. 예.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87년 그리고 2013년 또는 2014년 지금 이 상황이 아마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시대의 비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두 분을 모시면서 특별한 분 또 초대 손님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 잠시 후에 아마 그분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두 분도 또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들어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우리 준석 씨는 안 추워? 벗기더라고요, 밖에서. 예. 방송이 벗기더라고요. 예. 일단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두 분의 근황을 좀 들어볼게요. 이준석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야 원래 뭐 회사 하던 사람이니까 회사하고 제가 원래 교육봉사단체 하고 있던 걸 있어요. 또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요즘은 또 어쩌다 보니까 정부 비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괜히 요즘 언론에 오르내려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좀 건강해지셨어요. 선거가 없어서 그래요. 선거가 없어서 그래요. 선거가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민심 택시를 탔는데 욕 엄청나게 먹었는데 방송 안 된다고. 현역이시잖아요. 저희는 자유롭게 비판하겠습니다. 정은혜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 모 방송사에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정말 거기서 빅맨 하시는 걸 봤어요. 모 방송 프로를 찍기 위해서 그루지아 다녀왔고요.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좋다고 그러던데. 거의 3,600m 정도 되는 이제 산을 고산병약 먹고 근육통 주사 맞아가면서 이제 저 정은혜 씨의 눈물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울고 많이 뭐 울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했다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그 화살들은 어떻게 보면 좀 타당했던 비난들이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실 정치와 많이 닮아 있다. 너무 똑 닮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굉장히 두 분 좀 뭐라 그럴까 좀 무섭지 않으세요? 뭔가 지금 할지에 대해서 그죠? 이런 표정 안 짓는데요. 굉장히 많이 단단해지죠. 수학 문제 잔뜩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분이 돌직구 질문을 할 겁니다. 정은혜 씨부터 먼저 돌직구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정은혜 씨부터 질문 갑니다. 민주당 정책이 좋았지만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한 적이 있다. 있다. 구포. 가포가 무슨 뜻일까요? 통과. 자신의 기사에 달린 악플을 보고 화가 난 적이 있다. 없다. 잠깐 멈추셨어요. 안철수 창당 소식에 위기감을 느낀다. 안 느낀다. 네. 만세.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당 성적을 매긴다면 수우미양가 중에서 택일해 주세요. 가를 주고 싶은데 미를 주면서 격려해야죠. 네, 저렇게 해서 반가운 전수는 아닌데? 가장 기뻐했던 질문은 안철수 정당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만세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요즘에 정치권이 워낙에 욕을 먹고 있고 저희들도 자괴감을 느끼는데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는 집단이 나타나서 정당이 나타나서 저희들에게도 각성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중에 답을 못했던 게 구포 가포를 못 해줬어요. 구포 가포 모르겠어요. 신조어입니다. 요즘 줄임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멘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구포 가포라는 뜻은 굉장히 힘든 저희 청년들 세대를 대변하는 말인데 구직 포기와 가정 포기입니다. 구직 포기, 가정 포기. 삼포 세대라고 들어보는데 그 얘기고. 구포 가포라는 자, 그러면 이준석 씨의 질문 가보겠습니다. 마일드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나는 정치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있다. 나는 일베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떨리셨어요 방금 전에. 새누리당 정책이 좋았지만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한 적이 있다. 없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무엇인지 안다.
그 세훈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른다. 사모님께 프로포즈한 날짜는? 어떻게 갔어요? 나가면 치명적이죠. 곤란하네요,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아니, 이런 사적인 질문을. 가장 잘하실 줄 알고 이렇게 뭐 1초 만에 나올 줄 알고 드린 질문인데 본의 아니게 공경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잘 해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의 성적을 매긴다면? 똑같이 가를 드리고 싶지만 이럴 때 대범해 주셔야 돼요. A 이상 B. 이렇게 되게 민망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1번 질문이 부인할 거 아니에요. 1번 질문이 의미가 있었어요. 정치는 그만두고 싶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제 임기 마치고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너무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재선거 떨어져서 지기는 덜 힘든데 그런 대통령 선거를 지고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어쨌든 일종의 말하자면 잘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셈이 됐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계속 해야 되나. 저 대통령 선거 패배가 곧 나의 패배 아닌가. 이런 나의 평가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서 사실 그때 많이 방황했었던 적이 있고. 근데 저희는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정치인들은 방황하게 되면 뭘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책 보고 칩거하십니까? 그냥 영화를 쫙 틀어요. 그래요? 그거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역시 산을 근데 산에 가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는 산을 가야지. 사람이 안 오는 산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이름 없는 산을 가. 그렇죠. 근데 장관님은 장관님 낙선하신 적 없지 않으세요? 낙선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요. 아니지. 나처럼 한 두 번 떨어져 봐야 돼. 당신도 지금 얘기하는 게 내 선거는 떨어진 거에서는 괜찮았는데 그렇죠. 정권 창출하는데 실패를 했던 거에서 방황을 했다고 그랬는데 나도 실패를 했지만 그때 이제 이해창 그 후보를 내가 수행 팀장이 돼가지고 모시고 다녔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이제 이해창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개표를 하는 시점에 이제 대구로 모시러 간 거예요. 모시러 갔는데 이해창 후보가 딱 내려오시더니만은 그때 한 9시쯤 넘었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면목이 없습니다. 제대로 못 모셔가지고 그랬더니만은 이해창 후보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6년 동안 정치판에 들어와서 분칠을 한 것 같아. 자네들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찡했겠네. 와, 정말 찡했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 이건 모르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정명 의원님 만나뵈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 게 의원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그 15년여의 그 행적에 새누리당에 많은 변화를 끼쳤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길을 후배들한테 권장하시겠습니까? 이게 돌직구네요. 질문이 좋다. 정말 저는 후배들이 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낙후되고 안 됐다라고 하지만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새누리당 지금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천막 당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정권을 두 번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저희들 그 개혁 활동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했던 것들이 이제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뒤이어서 정말 그런 개혁의 기치, 변화의 기치를 내걸 수 있는 후배들이 우리 이준석 씨 같은 사람들이 좀 했으면 싶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은혜 씨가 또 긴장하고 계시네요. 우상호 의원님의 돌직구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뼈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잘하고 있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지지율이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금의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원인과 또한 그 해결책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상당히 뼈 아픈 질문인데 민주당은 자기 혁신 없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자기가 진정성 있게 변화하는 정당,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을 좋아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난 1년간 국정원 투쟁에 전념하면서 또 자기 혁신을 놓친 것, 저는 이게 굉장히 뼈아프다 생각하고 정당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된다. 운영,
기능, 뭐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바꿔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만 보면 많이 분들이 실망하지만 그래도 제1야당의 건강한 자기 역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것,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자, 저희가 뭐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얘기긴 합니다만, 예,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쨌거나 바쁘신데 이렇게 특별히 또 오셔서 오늘 또 돌직구까지 날려주신 우리 이준석 씨, 정은혜 씨 두 분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정도가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1년의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뉴스맨이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365일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 언제나 치열한 토론이 펼쳐지고 있는 곳. 그런데 지난 한 해 이곳에서는 유독 싸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부 요새는 빨갱이층인데 뭐 다 그만 이북 같으면 뭐 벌써 죽었지. 동무 반동에 그럼 죽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못 놈들. 국민 세금 낸 것 가지고 그거 세금 낸 걸 가지고 그놈들 돈 퍼줄 필요가 없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갈린 공원. 이들의 지난 1년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참 많이 다릅니다. 장사꾼 대통령이냐? 박정희 대통령? 또 우리 박근혜도 똑같아. 정치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하고 있어 지금. 오늘 국민들이 다 잘하는데 다 잘하고 그랬어. 국민들이 밥맛이 막 들고 이럴 거 아니오. 나중에 좀 살기 어렵고 그러면 길거리 추천할 거 아니오. 너날 거 살기가 어렵고 살기 힘들면은. 왜 그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 못하고. 그런데 보수든 진보든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20만 원씩 다 주기로 했었잖아요. 거짓말이죠. 뭐해. 왜 거짓말했대요. 거짓말하니까 뭐 안 좋게 보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는 생각 없이 얘기하더라고. 다 자기들이 다 주겠다고 그냥.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공약 파기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뉴스맨은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어떤 점을 잘못한 것 같으세요? 잘한 게 없잖아요. 잘한 게 없어요? 수가 최고지 뭐. 술 찍었어. 무조건 수지야. 대박이지. 수와 가로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성적표.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잘 이끌어 나가시더라고, 가만히 보면. 공약을 다 어겼잖아요. 나중에 들어서 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지금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저는 많이 실망을 했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와 희망, 의견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네, 지난 1년의 박근혜 정부 평가를 시민들이 하셨는데 사실 결과가 썩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양극화가 됐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거리에서. 예, 한 곳은 명동입니다. 맞아요. 예. 노인들 많은 데서 했지 저거.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극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두 의원님들의 평가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서 어떤 성적표를 매기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성적표를 좀 보여주시죠. 자, 일단 먼저 의원님은 어떻게 매기셨습니까? 자, 박하다. 일단 잘하신 거는 이제 외교는 임기 초반에 4강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우방 국가의 어떤 그 말하자면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새 정부의 갈 길과 또 우방 국가의 관계 동맹을 더 튼튼히 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안심을 불러넣어주고 믿음을 줬다고 보고요. 대북 정책은 개성공단 문제를 풀 때는 저는 비교적 점수를 투하게 드리고 싶은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가 무산되면서 해를 넘긴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 점수에 미를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양으로. 딱 떠오르죠.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중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물으면 다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박하게 드렸고 대신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 밝히신 대로 올해부터 좀 제대로 신박근을 조여매고 다시 재출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격려하는 의미로. 정 의원님께서는 성적표를 좀 보여주시죠.
자, 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단은 내부적인 그 우리 대한민국 내부적인 그 어떤 원칙도 통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는 데서 좀 잘하셨다고 봐요. 경제는 제가 우를 드렸던 것은 아직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어서도 지금과 같이 어떤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두 분이 이제 서로 성적표를 매기셨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으로 두 분께서는 평가하신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혹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글쎄 뭐 저는 외교를 수까지 주신 거는 정말 아무리 여당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윤창중 사건 같은 것도 있었는데 수까지 갈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그 사실 제가 이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박하게 한 건 대부분 이제 공약 파기에 대한 국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타이틀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공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후한 점수를 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성적표를 좀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야 뉴스맨들의 한마디를 저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야당이 어떻게 하는 걸 야당이 먼저 하셔야지. 이번에는 한번 이번에도 내가 먼저 야당이 먼저. 이거 서로 미루시네요. 그래 제가 할게요. 한 글자로 정리를 하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막다른 골목이다. 역시 또 가혹하게. 뭐 가혹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불통,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작년 1년은 불통으로 일관된 1년이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 의원님은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지민이다. 김지민 알아요? 배구음은? 느낌 아니까. 뭔 느낌? 느낌 아니까. 굉장히 합천적이시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생각을 또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뭐 느낌 아니까라고 하셨는데 자기 느낌만 가지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쭉 끌고 간다는 것이 바로 불통.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선의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통치 스타일을 바꾸셔야 국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이 공명을 이루면서 가실 때 성과를 놔도 국민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지 혼자서 고생했다고 왜 안아주지 않느냐 나중에 홍보가 잘못됐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해서는 저는 그 불통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 저는 그 두 분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거든요. 2014년에 국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앞으로는 더 이 국회에서 4살 차이시니까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마무리는 화합의 악수로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덜 젊고 덜 새로운 사람들만으로 이 사회가 활기를 띄우는 것, 그것이 2014년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좀 중간지대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좌나 우만으로 나눠져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을 통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중간의 목소리가 넓어지고 많아지고. 뉴스맨은 사건 사고의 뒷이야기, 고발, 흥미있는 이야기 등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